러시아는 지금 거의 모든 족쇄가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껏 칠 거다. 그리고 젤렌스키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푸틴한테 날리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하면서 트럼프는 뒤통수로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현재 이제 미국은 심각한 석유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석유 전략 석유 비축이라 SP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레벨이 1980년대 이후에 한 40여 년 만에 가장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작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이버 공격으로 정전시키고 미사일로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공군기지를 파괴하고 지휘부를 타격하니까 그야말로 동시에 다 마비돼버린 상황이죠. 그 혼란 속에서 델타 포스가 마두로를 체포하고 들어갔죠. 거의 이게 뭐 영화 같은 작전을 했죠. 예, 이번 작전은 상당히 큰 작전이었습니다. 작전 이름이 Absolute Resolve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절대 결의란 뜻인데요. 일단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150대의 미군 전투기가 투입됐고요. 거기에는 F-21F가 있고 F-35도 있고 FA-18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함재기들입니다. 항공모함에서 뜨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완 랜스 폭격기는 이제 미국 본토에서 이렇게 날라오거나 아니면 여기 푸에르토리코에서 날라오거나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단순한 정밀 타격이 아니고 완전히 제공권 장악을 목표로 해서 대규모 공중 작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함정이 항공모함이 한쪽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구축함도 있었고 지금 이제 상륙하기 위해서 그 헬기를 싣고 왔던 상륙 돌격함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구축함도 보통 베네수엘라에서 미국 쪽으로 함정 쪽으로 쏘는 미사일을 막기 위한 소위 말해서 이지스 함들도 있고 구축함이 하나의 전자전함이 돼가지고 베네수엘라에 있는 모든 전자전 공격을 했는 그런 함정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수준의 함정이 있고 특히 이제 특수작전 할 때 우리가 거의 꿈의 장비들이라는 MH-47G나 MH-60L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같은 데는 없죠. 우리가 이거 전 세계에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죠. 미국 빼놓고는. 그리고 실제로는 4개월 전인 2025년 8월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CIA 요원들이 비밀리에 이제 베네수엘라 땅에 투입되어 있는데 저 말은 약간 트럼프도 이야기했는데 약간 어폐가 있는 말이거든요. CIA 요원들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건데 투입됐다 하니까 물이 젖었다 이런 표현과 비슷한 건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들리는 건데 CIA 요원들은 몇십 년 전부터 거기 있으면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셀스 드론 함대를 운영해가지고 마두로 대통령의 움직임을 시간 단위로 추적했어요. 이걸 정보 용어로 패턴 오브 라이프라 그러는데 뭘 하는지 일상 루틴을 다 데이터를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몇 시에 무슨 일을 하고 어디를 가고 뭘 먹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행위를 계속 파악을 해놨다가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잘 알려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12월 중순부터는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본격적으로 개입해가 베네수엘라 전력 인프라에 악성 코드를 다 심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타격했던 게 D-Day 새벽 2시에 스위치를 전환해서 이제 악성 코드가 전부 이제 발동을 해서 베네수엘라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수도 카라카스는 물론이고 주요 군사기지들의 전력이 다 차단됐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면 깜깜한 데 날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서로 간에 통신이 안 되니까 대응을 이제 체계적으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사격을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완전히 잠재운 상태에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20개 미군 기지와 함선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그래서 그 주요 타격 목표가 세 가지인데 방공 시스템 그러니까 헬기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니까 헬기는 방공 시스템이 되게 취약하거든요. 특히 이제 러시아에서 준 맨패드 이글라라는 게 그 미국의 스팅거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한 5,000개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도 대부분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데 성공했고 그것보다 이제 훨씬 큰 지역 방공을 하는 S-300 대공 미사일하고 부크라고 하는 장거리 대공 미사일, 요것도 다 러시아제입니다. 이걸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AGM-88이라고 함이라는 대방사 미사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더를 켜면 레이더에 전파를 따라 들어가가지고 때리는
그러니까 레이더의 안테나를 공격하는 거죠. 그럼 안테나가 없으면 이제 깜깜하니까 이제 미사일이 작동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파괴를 했습니다. 저게 성공해야지 헬리콥터와 전투기가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게 방공 작전이 가장 중요한 거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도 우크라이나가 방공 무기가 딸려가지고 안 되는 거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할 때도 이란의 많은 미사일을 이스라엘에서 다 요격을 못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방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군 기지를 때렸어요. 라카를로타 공군기지하고, 그리고 공군기지는 아니지만 엘로살이라는 공항도 때렸어요. 그게 미국 전투기가 발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제 무력화했고, 때리는 것은 활주로를 파괴하고 경락고를 파괴했습니다. 그러면 경락고를 파괴하면 비행기가 떨어지고, 활주로를 파괴하면 살아있는 비행기도 활주로를 이용하려면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작전하는 동안에 이제 이거 쓰지 못하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지휘 통제 시설을 완전 집중 타격했습니다. 포터 티와나란 그 한 2마일, 4마일 되는, 그러니까 한 3km, 한 6km, 6, 7km 되는 이 큰 넓은 지역이 베네수엘라의 이제 뭐 펜타곤이라 할 수 있는 최고의 군 장성들이 모두 주둔하는 곳에 이거를 이제 때렸어요. 그래서 위성 이미지 보니까 대부분 평평해진 상태고 장갑 차량들이 전멸했고 건물들이 붕괴되었습니다. 깜깜한 데를 작전을 해가지고 저것들이 이제 영상에 잡힌 것은 미군이 촬영해 준 것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때렸다. 그리고 이제 항만도 타격했다. 이제 포트 라구아에이라는 저 항구가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도시인데, 이거는 이제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수출해서 사니까 그 정권의 자금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저기를 타격하면은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수출 능력을 차단할 수 있죠. 이걸 이제 다시 복구할 때까지는 이제 좀 힘들겠죠.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뭔가니까, 베네수엘라군은 공격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미국 해군 전력의 15%가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미국 해군들이 다 있는데 그중에 15% 있으니까 엄청나게 모은 거죠. 사실 뭐 태평양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고 이게 뭐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걸 그렇게 있었고, 또 협상이 진행 중에 있었어요. 계속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 시절 특징은 협상할 때 공격하는 거죠. 베네수엘라의 방공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었는데 150대 항공기를 투입했는데 한 대도 격추당하지 않고 모두 방어 시스템을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완벽한 성공이죠. 사상자에 대해서 공식 확인된 바는 없지만은 약 40명이 사망했다는 외신이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인이 얼마인지 이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민간인은 별로 없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작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굉장히 잘 계획해가지고 동시에 했다는 거죠. 사이버 공격으로 정전시키고 미사일로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고 공군기지를 파괴하고 지휘부를 타격하니까 그야말로 동시에 다 마비돼 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그 혼란 속에서 델타포스가 마두로를 체포하고 들어갔죠. 현대전의 교과서라 할 수 있죠. 거의 이게 뭐 영화 같은 작전을 했죠. 교수님, 지금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베네수엘라가 중국제 방공망이나 뭐 스텔스기도 잡을 수 있는 방공망이나 여러 뭐 전투기라든가 이런 미사일들을 중국에서 많이 수입해서 나름대로 폼에선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손도 못 쓰고 당할 전력은 아니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딱 마비를 시켰기 때문에 전자전이나 그리고 사이버전 이런 걸 해서, 저번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할 때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초기에 사이버전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방공망들이 무력화됐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기술이 뛰어난 게 그거를 15시간 만인가 다 복구를 했어요. 그런 차이가 있죠. 이제 베네수엘라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 방공망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하나로서 작동을 하지 않고 네트워크로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지금 좀 마비시켜 버렸기 때문에 네트워크 NCW라고 그럽니다. 네트워크 중심전이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미국이 이제 일단 승리한 걸로 봐야죠. 거기 이제 가장 크게 중요하고, 중국제 방공망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 전부터 이제 S300이라는 방공망이나 부크 같은 거는 지금도, 물론 러시아는 지금 안 씁니다. 근데 그 우크라이나도 소련제에서 S300을 쓰고 있었고, 부크 같은 것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다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방공망이지만은, 방공 체계지만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어디서 뭐가 오는지에 대한 표적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작동할 수 없는 거죠.
보통은 방공을 딱 한 군데서 하는 게 구역을 나눠서 날라올 때 그 앞에서 본 데서 정보를 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안 오면은 잘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스탠드얼론으로 하기 되게 힘든 그런 작전이, 물론 그런데 아예 한 대도 안 떨어졌다는 것은 전혀 자기 미사일 자체도 작동 안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더를 켜는 순간에 때리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피해가 아예 비행기가 1도 없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군사적 그런 성과인 거죠. 그걸 완벽하게 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외신에 따르면 미국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마두로 대통령과 아내를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했다고 합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사진도 실제로 많이 공개가 돼 있는데요. 어떤 과정이었나요? 예, 이거는 이제 영화 같은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에요. 실제로는 우리 영화 보면은 스릴 넘치게 아슬아슬하게 하잖아요. 그 정도로 위험한데, 여기서 이제 한 특수작전 요원들이 한 300명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160소라는 게 있습니다. 저게 이제 특수작전 항공연대라고 그러는데, 별명이 나이트 스토커라 그래요. 밤에 뭐 미행하는 사람들 이런 거죠. 헬리콥터용 스턴트 드라이브들이라 그러는데, 일단 저게 좀 이따 장비도 나올 거지만은 저 전력이 굉장히 특수한 전력이고, 그리고 같이 또 FBI 인질 구조팀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왜 그런가, 이게 사실 군사 작전이 아니고 마약 사범 체포 작전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군사 작전을 하면은 이제 전쟁이지 않습니까? 전쟁이면은 이제 국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제법상으로도 이게 전쟁이면은 선전포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마두로만 딱 체포해 오려면은 몰래 들어가 해야 되니까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리 선전하고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마약 사범을 체포하러 간다. 마약 사범 체포할 때 FBI가 들어가는데, FBI가 체포하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군인이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기 DEA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약을 담당하는 쪽은 DEA라고 해가지고 드러그 인포스먼트 에이전시가 있고, FBI가 별도 조직입니다. 옛날에 FBI에서 이제 분리돼가 나온 건데, 그런데 아마 좀 한두 명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FBI가 이제 인질 요원들이 가가지고 이제 사람을 마약 사범 체포하러 간다, 이렇게 됐고, 여기에 대한 장비가 보면 헬기를 11대를 동원했어요. 근데 이 헬기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헬기고요. 우리는 CH-47이 있죠. 그런데 이 MH-47이라는 47 그중에서도 G 버전인데, 저 시누크하고 MH-60L이랍니다. MH-60L은 저거는 우리가 대비라 그래요. 굉장히 이제 무장이 잘 돼 있는 거고, MH-47은 특수요원들을 실어나는 중형 헬기인데, 거기에 이제 특수작전 요원들은 비행을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하니까 날라오는 화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그걸 이제 카운트 메저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많이 돼 있어요. 뭐 덜커미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IR 그 신호를 가지고 지향을 해서 쏘면은 그거를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다든지. 저건 우리나라에도 기술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특수한 것들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MH-60L은 이제 화력을 꽤 가지고 있어요. 2.75인치 로켓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지원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근접 지원을 하고, 여기가 실제로 이제 요원들을 오르내리고 하는 그런 걸로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우리 특전사에는 이게 없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USS 이오지마라는 항공모함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실은 해군 상륙 돌격함이에요. 거기서 이제 상륙함인데 헬기 같은 것도 뜨고, 거기 또 그 수직이 착륙하는 그 F-35 버전도 뜨고, 그리고 함정 밑에서 큰 양육할 수 있는 조그만 함정이 나와가지고 그 이제 특수 요원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나르고 하는 그런 상륙 돌격함인데, 저 상륙 돌격함이 이제 베네수엘라 해안 불과 몇 마일 앞에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새벽 2시에 이제 딱 H하고가 떨어질 때 정전, 폭격, 뭐 이런 헬기, 갑판 출발, 이게 동시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게 동시에 일어나니까 뭘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데다가 정전도 돼 있다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레이더는 꺼지고. 그렇지만은 그 중에 하나라도 실패하면은 이제 켜 있으면은 매우 위험한 비행 경로죠.
일단은 함정에서 뜨는 것은 저 헬기가 좀 중요한 게 한 30m 상공에 떠서 가거든요. 해면 위를 그렇게 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면은 이제 레이더파가 바다 물결 표면에 반사돼가지고 신호가 좀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헬기를 감지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쪽이 있죠. 그래서 가까이 나면 가까이 갈수록 좀 비행기 입장에서는 안전한데 어쨌든 가까이 또 비행한다는 게 좀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북쪽 해안에 상륙을 해서 헬기가 북쪽 해안 육상 지점으로 온 다음에 포트 티오나까지 거의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해민이 없는 상태에서 육지 상공을 비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는 중간에 이제 육지에 있으니까 대공 무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데 실제로 교전이 발생해가지고 헬기 한 대는 총격을 받았는데 손상을 입었는데 비행에는 지장이 없는 경미한 정도로 약간 뭐 중요 부위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 지점은 포트 티오아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베네수엘라판 펜타곤이라 해서 산 측면에 이렇게 건설돼가지고 우리 같으면은 뭐 관악산 같은데 이렇게 쭉 서울대학교 관악산을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안에 이제 건설돼 있는 데다가 강화 콘크리트 게이트, 뭐 무장 경비탑, 24시간 순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요새 같은 데인데 거기에 5,000명의 엘리트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제 때린 거죠. 5,000명이 있는 곳을 때린 거예요. 5,000명이 이제 주둔하고 있는 이제 컴플렉스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5,000명의 엘리트 병사들이 뭐 경계도 하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휘 통제를 하는 그 중요한 지역이라 볼 수 있죠. 펜터간이라면 이제 우리 같으면은 상황실 같은 게 이제 대규모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마두로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그 정보를 마두로 측근한테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마두로가 이거 매일 자리를 바꾸고 하니까 기지 내 어느 주택에 숨어 있는지 패닝룸이라 해서 이제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위기가 나면은 대통령이 어디에 탁 들어가잖아요. 그 캡슐 같은데 들어가는 그것처럼 이제 패닝룸인데 거기 어디 있는지 그리고 두꺼운 강철 문은 몇 개 있는지 이런 모든 정보를 획득해가 사전에 준비해가지고 작전 요원들이 뭐 폭발, 파쇄 장약이나 전기톱까지 뭐에 맞는지 그게 장약이나 이런 것들이 재료의 물성에 맞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전 정보가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헬기에 착륙하자마자 병력들이 하차해가지고 마두로가 숨은 주택으로 직행해가지고 교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합참의장 케인 장군이 공군인데 이 사람이 합도적 화력과 자유로 대응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뭐 공군 사실 합참의장은 저거 하는 자리가 아닌데요. 어쨌든 뭐 요즘은 저 사람들도 정치 뭐 이걸 타려고 그러는지 대통령이 불러서 그런지 쭉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지난번에 이란 핵시설 때릴 때도 그런 걸 저 사람이 나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대헬기라는 게 디렉트 액션 퍼네트레이트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MH-60L이에요. 그게 사진 안 보면은 거의 비스트 같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타는 차 이름이 비스트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장갑돼 있잖아요. 그 차를 보면은 진짜 뭐 엄청나게 잘 무장돼 있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어쨌든 특수작전을 할 수 있는 자기 생존 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화력도 좋은 이 헬기를 가지고 저 헬기가 이제 하이드라 로켓이나 미니건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압 사격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수작전 부대가 가는데 그걸 공격할 사람들한테 지원 사격을 저 헬기가 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휴대용 대공 미사일은 여러 군데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이제 발사를 하죠. 그럼 헬기가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헬기는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저게 날라오면은 그냥 맞기 쉬운데 저게 이스라엘제 XM216 다크 플레어라는 게 있는데 저게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데 플레어예요. 그 성강탄을 첨단 성강탄을 발사가 미사일은 그걸 따라가요. 미사일을 따라가는 건데 이제 IR 시그널 같은 걸 내는 거죠. 그런데 저걸 가지고 이제 헬기를 방어해줘. 그래서 이글라 대공 미사일이 오면은 저걸 켜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헬기 안에 미사일이 온다, 미사일 워닝 이런 게 다 뜨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거의 우리가 액션이라 그럽니까? 이런 영화들 좀 있잖아요. 거의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현대 전쟁의 기술이다. 그래서 요거를 아마 나중에 공개를 많이 할 건데 그렇게 보면은 밀덕들은 다 재밌게 보실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뭔가니까 내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부 정보를 돈을 주고 이렇게 산 거겠죠. 일단 체포 및 기한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마두로의 거주지를 타포스가 돌파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전 요원들이 수면 중에 있는 마두로를 침대에서 끌어냈다고 CNN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타이를 채워가 눈을 가리고 부인과 함께 끌려 나왔는데 부인을 데려간 건 되게 이례적이에요. 부인이 무슨 죄목이 있나? 정치적으로 뭐 영향을 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부인은 마약 사범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떤 설도 있는가 하니까 미리 마두로하고 짜고 가는 거다. 마두로가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가는 거다. 이런 설도 있는데 조금 그건 믿기 힘들어요. 근데 그 설이 왜 나오는가 하니까 부인을 같이 데려갔기 때문에 나온.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MH47G 그 시누크 헬기에 태운 뒤에 이제 기한 비행을 시작했는데 일단 들어와가지고 마두로를 체포해가지고 헬기에 태운 것까지는 잘 됐는데 그 다음 돌아가는 게 또 반이잖아요. 지금 이미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는 모르지만 지금 다 깨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반드시 살려서 데려갔어야 돼요. 만약에 도중에 죽으면 암살 임무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데리고 나가는 작전이 더 어려운 작전이에요. 해야 될 임무를 보면은 살려서 안전하게 데리고 나가야 되니까. 어쨌든 귀한 경로에서 미 공군이 계속 베네수엘라 전역을 타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50대가 필요한 게 뭔가 하니까 그 근처뿐만 아니고 뭐 웬만한 데는 다 타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다중 딜레마 전술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군이 어디에 대응해야 될지 모르게 동시에 떨어지면은 그렇게 이제 갈등을 주는 그런 식으로 타격을 했어요. 그래서 헬기들이 결국 안전하게 강습 상륙하면 USS 이오지마로 복귀하고 미군의 사망자는 없었고 그리고 일부 부대원이 청상과 파편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사진에 나왔지만 검은 선글라스나 수갑이나 물병을 든 모습에 마두로 사진이 공개됐기 때문에 작전이 성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누군가 마두로의 위치를 팔았던 거죠. 미국이 이제 그 전에 마두로가 현상금이 1,500만 불이었는데 지난 8월 달에 5천만 불로 올렸거든요. 그게 한 700억 원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군의 고위 장교였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 몇 년 지나서 엄청나게 잘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작전의 탁월함과 법적 정당성의 부재가 공존합니다. 군사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그냥 시리아처럼 잘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밝혀지는 거 보니까 작전 자체가 좀 완벽한 작전이었고 그러나 범주적으로는 불법이다. 불법이다. 이걸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좋습니다. 교수님, 그럼 작전적인 측면에서 이번 군사작전을 봤을 때 미국이 최근 몇 년 동안 좀 군사력에서 약간 의심의 시선, 실패가 좀 있었는데 이번 작전으로 정말 대단하게 한번 만회했다 봐도 될까요? 아니, 이건 그 군사력의 일부니까요. 해군력은 미군이 좀 우세했고 그걸 가지고 이런 작전을 계속 발전시켜 왔거든요. 소위 말해 이거 이제 디캐피테이션 참수 작전이에요. 참수 작전은 미군처럼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김정은도 옛날에 참수 작전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늘 그럴 정도로 참수 작전은 미국이 제일 잘했죠. 그러니까 보통 작전의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재래식 작전이나 이런 걸 하면은 이렇게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미군이 거의 1990년대 이후로 거의 이 작전만 했거든요. 지금 한 최소한 25년간 이 작전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하죠.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저런 부분 잘하죠. 적을 하려면 자산이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막 뒹굴면서 하는데 이런 데는 이제 잘 못하겠죠. 해병대도 세계 최강이고요. 뭐 중국도 해병대를 좀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거 하고 러시아도 해병대가 있긴 있는데 여하튼 거기에는 좀 미미해요. 해병이 있긴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해병이라 그러지 않고 네이발 인펜트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개념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상륙작전을 위해서 만들었고 러시아가 상륙작전을 했다는 전사가 없잖아요. 러시아는 자기 땅에서 방어를 한 거고 중국도 대만에 상륙작전을 해야 되니까 상륙작전이 원체 힘든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병대는 미국 해병대가 있고 우리나라 해병대가 세계 거의 2위급이에요. 규모가. 그래서 미국 해병대하고 한국 해병대가 되게 친한 게 다른 데 해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면은 서로 많이 친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물론 합동 훈련도 많이 하고 하지만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수님, 일부에서 이제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이제 체포 작전을 이야기해 주실 때 이게 중간에 헬기가 특수부대가 격추되거나 혹은 마두로 대통령과 부인을 이제
체포해서 가는데 살해를 당한다거나 이러면 법적으로나 혹은 정치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나라들 같으면 확신에 대한 100%가 없으면 이게 시도조차 못하는 작전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제 뭐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건데 어쨌든 미국이 저 작전을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상황이 급했다고 볼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럼 또 중간에 아까 얘기해 주실 때 정보원이 없었으면 이렇게 실행 어디에서 자고 있는지까지 알고 있었으니까 그럼 내부적으로 좀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에 반대하는 그런 측근 세력들이 돌아섰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좀 뭘까요? 아니 항상 어디 가나 배반자가 있고 항상 어디 가나 불만 세력이 있고 어디 가도 항상 지지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제 마두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내지 30%라 그러고 지난번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근데 미국의 부정선거는 바이든이 될 때 그때 부정선거였잖아요. 그래 지금 이제 그거를 거의 파헤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부정선거였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미국에서 마두로가 부정선거로 됐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죠. 그거를 뭐 선거 과정을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 20 내지 30%밖에 지지율이 없다. 그 인기가 없는 건 사실인데 인기가 왜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인기가 없는 것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제재를 하니까 이 안에서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버티기 힘들고 그 미국에서 하는 제재를 가만히 보면은 어디에 제재를 하는 거니까 국민들한테 제재를 해요. 정치인들한테 제재를 하는 게 아니고 피해가 다 국민들한테 가거든요. 그래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때 이라크를 제재를 해가지고 이라크 애들이 우유를 못 마셔가지고 그리고 어린애들 백신이나 이런 거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 못 맞고 해가지고 그 어린애들 사망했던 게 50만 명이라는 애들만 제재하는 동안 그랬다는 분석이 있고 나중에 매들린 올브라이트한테 기자회견을 하면서 물어봤는데 인터뷰를 하면 물어봤는데 그거 후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별세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죠. 어린애들 왜 죽이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고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쿠바나 북한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제재를 하는 것이 거의 경제력을 마비시켜 버리거든요. 경제력을 마비시키면은 그 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피해를 입잖아요. 북한 같으면 뭡니까 그 꽃제비들 이런 사람들. 물론 뭐 북한은 제재를 당할 여러 가지 사유가 뭐 제재 사유 없이 당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뭐 대부분 있지만은 쿠바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이 싫어서 그냥 제재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그 이제 베네수엘라는 이제 차베스 때문에 차베스가 이제 석유 시설을 국유화하니까 거기에 이제 엑선이나 이런 석유 회사들이 이제 다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석유를 찾아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맞는지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교수님, 베네수엘라의 이제 대통령이 잡혀갔으니까 부통령은 해외로 도피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로 망명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요, 뭐 그 처음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이 없는데 몇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뭐 베네수엘라 고위 관료 중에 일부가 실종됐다는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대립하는 정치인들에게 망명처를 제공합니다. 우리 에드워드 스노든이 있고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이 망명했죠. 그러나 이제 러시아나 베네수엘라 정부의 공식 확인은 없고 사실 확인은 이제 현재로는 도피하지 않은 걸로 보이죠. 델시 로드리게스라는 여자 부통령이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 나와서 한 이야기가 마두로가 체포된 이후에 이제 헌법 절차에 따라서 부통령이 권한을 승계했는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시 복귀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권한 대행은 로드리게스입니다. 델시 로드리게스고. 그런데 이것도 약간 혼란이 있더라고요.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누구 있는데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두로 정권에는 부통령이 여러 직책이 있었고 인사가 자주 바뀌어서 델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이 부통령을 역임했고 지금 현재 부통령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권한 대행을 했다. 이건 지금 초기에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 정리된 상황이고요. 지금 델시 로드리게스 권한 대행이죠. 권한 대행은 공식적인 입장이 마두로를 돌려달라. 미국에 반항적인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 사람이 이제 배후에서 협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말고 선택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자기 국민들한테 입장이 난처해질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을 그런 입장에 몰아넣어가지고 난처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매수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왜 초기에 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했다, 이런 좀 잘못된 정보가 퍼진 건가요? 예, 일단은 뭐 그 몇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부통령이 아니고 베네수엘라 고위 관료일 가능성이 있어요. 뭐 부통령으로 나왔지만은 일부 러시아 망명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확인이 안 되거든요. 혼란스러워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안전에 문제가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두로를 체포해 나가면은 마두로를 체포해 나가는데 나도 이제 난 파리 목숨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두로 사람들이 다 충성을 같은 정도로 충성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정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기자회견하면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제2차 더 심한 공격이 있을 거라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다른 지도자들도 체포할 수 있다는 위협을 준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 체포하다가 뭐 죽거나 살거나 별로 신경 안 쓰겠죠. 마두로는 좀 중요하니까 그렇고요. 두 번째,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이 마두로한테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장을 발부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혼자 마약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한다면. 그러니까 다른 고위 관료한테도 유사한 혐의가 있을 수 있고, 그게 뭐 마약과 관련됐던 뭐가 관련됐던 거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한다면은 자기한테 피해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한테 협조적으로 안 나가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저히 협조적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은 망명을 하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사법 관할권은 이론적으로 전 세계에 미칩니다. 그래서 마약과 관련된 범죄는 미국이 매우 공격적으로 추정하거든요. 옛날에 뭐 노리에가도 가지고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선택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전통적으로 반미 인사 피난처를 제공했는데 에드워드 스노든 알다시피 미국 그 NSA에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을 고발해가지고 러시아로 망명했고 지금도 러시아에 있죠. 러시아는 이런 인물을 받아줘야지 미국에 대한 지정학적인 카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그래도 큰 나라인데 아프리카 같은데 여러 지도자들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의 이런 어떤 그 패권 국가들한테 시달리다가 그걸 자기 민족을 위해서 민족주의적인 저항을 하거나 이런 한 인사가 있다 치면은 이 사람들이 러시아도 안 받아주고 올 때 갈 데 없으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제국주의적인 패권적인 질서에 협조하지 않으면 죽음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쨌든 지정학적으로 러시아한테 카드가 전혀 없으니까 어쨌든 저 정도는 해줘야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저런 걸 제공하고, 베네수엘라하고 러시아 관계는 마두로 정권에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 무기를 팔았고, 또 석유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도 했고, 정치적으로 많이 지원도 해줬어요. 지금 S-300이나 북이라는 대공 미사일 시스템도 전부 다 러시아제입니다. 물론 중국제가 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확인된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일단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베네수엘라에서 문제가 되면은 미국으로 갈 수는 없고 미국 영향력이 있는 국가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하고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를 가봐야 미국으로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중국도 이제 하나의 옵션인데 중국은 이런 문제를 거의 안 건드려요. 정치는 자기 나라 문제라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덩치는 크지만은 비즈니스만 관심 있지. 정치에는 그렇게 관심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이런 반미적인 움직임을 하다 보면은 선택지가 얼마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파워 게임이기도 한데 러시아가 베네수엘라 고위 관료를 받아들이는 것은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미국 너희들 멋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정학적인 장기판에서 그런 게임에서 득템하는 거죠. 누가 망명했다 하면 하나의 이제 자기가 득템한 거죠. 어쨌든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 부통령의 러시아 망명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지만은 고인사가 갔을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고 지금
지목한 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남아서 미국의 압력 속에서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매우 반항적인데 배후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걸로 보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리아의 정권이 바뀔 때, 아사드 정권이 넘어갈 때 보면은 HTS가 그냥 쉽게 가버렸잖아요. 시리아군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2만 명 정도로 그냥 바꿔버렸거든요. 저게 거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경제 제재를 오랫동안 하니까 군인들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생활을 어려우니까 이제 돈 좀 뿌리니까 이제 해결된 거죠. 그거하고 비슷한 사건으로 처음에는 완전히 같은 사건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군사작전이 이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심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매수는 많이 일어났을 거로 생각합니다. 매수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매끈하게 작전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매수했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델시 로드리게즈 부통령 이제 권한 대행이죠. 그분은 이제 미국에 굉장히 반항적이고 마두로 대통령을 돌려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가 좀 군사력이 뭐 다 와해된 상황에서 이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자기가 대통령 권한 대행에서 책무도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자기가 어떤 지지를 얻으려면은 어쨌든 저게 이제 국가의 주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문제를 공식적으로는 제기를 해야 되죠. 속마음이 그런지는 모릅니다. 속마음이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처음부터 저 이야기를 안 하면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을지 모르거든요. 누군가 와서 제거해버리겠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공식적으로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 건지 안 그런지는 우리도 지켜봐야 되는 거죠. 광범위하게 매수가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좀 직접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뉴스 보도로 봤을 때는 뭐 다들 환호하고 독재자가 물러갔다, 좀 잘 살게 되겠다, 이게 좋아하는 모습 위주로 나오는데, 이게 좀 사실일까요? 그거는 전혀 사실은 그거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가도 누가 쫓겨나면 환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찍어가지고 볼 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베네수엘라 내부의 기자가 자기가 다른 동네를 막 이렇게 빨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인터뷰한 걸 제가 봤는데 전부 조용해져요. 이 사태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조용히 관찰하고 있는 거지. 뛰어나서 환호한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 않고 그게 눈에 띄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몇 사람 모여서 그럴 수 있겠죠.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정권의 피해를 받던 사람들이 있고, 그 경제 제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하나의 모순인데, 경제 제재를 함으로써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지도자를 비난하는 거잖아요. 경제 제재를 했던 미국은 지금 와가 해방자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별로 지식이 없거나 이런 부분에 있는 뭐 여튼 베네수엘라 국민들 중에서도 뭐 계층에 따라서는 이제 이해관계가 영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로 보면 모르고 뭐 길거리 나서 환호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지율이 대통령이 뭐 20% 30% 초반으로 낮다 보니까 자국 대통령이 뭐 잡혀가고 군사 폭격을 받고 이제 초토화가 됐는데 막 미국을 성토하지 않는 거는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하고 자국 대통령을 잡아간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한 말에 굉장히 실정이 많아가지고 민시 일가가 하고 뭐 그 정도 뭐 돈을 찍어내가지고 어떤 인플레가 엄청나게 생기고 뭐 어마어마하게 실정을 많이 했는데 그걸 다 싫어했지만은 일제 넘어간 것에 대해서 환영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뭐 이 세상 바뀌나 보다 하고 그냥 체념하고 살았던 거지. 몇몇 사람들은 자기가 자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결한 사람이 실제로 왕위에가 충성했다기보다는 조국에 충성한 거죠. 다른 나라에 가기가 싫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하나의 기계죠. 그런데 정치인으로 보면은 그때 지배계층이 나중에 일본 사람보다 나은지 못한지 모르지만 굉장히 못 살기 힘들었으니까 불만이 되게 많았겠죠. 그러니까 안에 막 여러 번 난도 일어나고 하잖아요. 뭐 농민 난도 일어나고 뭐 굴난도 일어나고 막 일어나는 것은 그때 정치를 굉장히 못해가지고 요즘 같으면 마두로처럼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겠지만은 나라가 넘어간 건 별개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낮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잡아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좋아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느 나라든.
지금 이 전쟁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약 얘기도 있고 석유 얘기도 있고 반미, 뭐 지정학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보시는 전쟁 원인 뭐라고 보시는지요? 뭐 공식적인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이제 실제 이유는 이제 모르니까 추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일단 국가안보 문제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헥세스 국방장관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나와서 마두로에게는 마약 밀매 혐의가 있고 미국은 그를 체포할 권리가 있다. 뉴욕 연방법원에 기소장이 있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법 집행 작전이에요. 이게 군사 작전이 아니고 법 집행 작전이에요. 법 집행 작전을 남은 나라에서 갔으니까 군사적으로 이제 도와준다는 이런 장면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카테고리컬리 언트루라 그래요. 범주적으로 거짓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어쨌든 전쟁이잖아요. 남은 나라 공격을 한다는 것은 미국 헌법이나 전쟁 권한법에 따르면은 의회 승인 없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충족돼야 돼요. 의회 승인 없이 하려면. 이제 전쟁을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든지, 두 번째 이제 특정 법적인 이제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미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의회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하는데, 베네수엘라는 지금 어느 경우도 아니고, 그냥 마약이잖아요. 마약을 가지고 전쟁을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모든 게 전쟁 행위인데 조그맣게 이제 FBI 끼워놓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저렇게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저게 이제 어쨌든 공식적인 이유인데 공식적인 이유는 거의 뭐 아무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요. 실제 이유는 뭐냐? 뭐 석유가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은 심각한 석유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웅달책방 시청자들 분들은 투자도 하시고 하니까 석유 전략 석유 비축이라 SPR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래티직 페트롤리움 리저브라 해가지고 계속 석유를 계속 축적을 해놔요. 나중에 전쟁이 나거나 했을 때 쓰기 위해서.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레벨이 1980년대 이후에 한 40여 년 만에 가장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비축분을 계속 방출을 했어요. 한 4년 정도 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유가가 급등을 하니까 이걸 막 방출해가지고 유가가 급등하면 러시아가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했죠. 또 석유값이 오르면 인플레가 생기니까 인플레 방지를 위해서 비축분을 계속 방출했는데 SPR이라는 것은 사실 저런 데 쓰는 게 아니고 전쟁을 대비해 쓰는 것이거든요. 비상사태용인데 물가 오른다고 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뭐 유권자 표를 사는 용도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걸 보면 이것도 이제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 거죠. 미국이 지금 살림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렇죠. 요게 이제 전략 비축유의 이제 그래프인데 이게 지난 2012년도에 피크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한 7억 배럴이죠. 7억 배럴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 이게 이제 역사적 평균치입니다. 이게 600이 좀 안 되는데요. 단위가 1000배럴이거든요. 6억 5천만 배럴, 그러니까 한 5억 한 8천만 배럴 정도가 역사적 평균입니다. 그렇다 치면 지난 여기가 지금 1쿼터가 러우전 발생했을 때예요. 러우즈 발생했을 때 막 풀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풀었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 때문에 푸른 겁니다. 러우전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렸죠.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씩 이렇게 빨리 본래는 쓰고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빨리 전략 비축률을 비축하다 보면 유가가 오르니까 이걸 서서히 이렇게 떨어질 때는 확 했다가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심각한 수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제소 불일치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텍사스, 루지애나의 그 멕시코만의 정제소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전부 50년 전에 베네수엘라 석유를 처리하도록 설계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경질유를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샴페인 같은 거거든요. 이 설비들을 쓰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 같은 중질유를 써야 되는 중질유가 몇 군데가 없어요. 캐나다에 일부 있고 몇 군데가 있어요. 어쨌든 그 중질유는 우리 아스팔트 같은 것처럼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끈끈한 거거든요. 좀 품질이 떨어져서 정제를 해야 되는. 아니요. 그게 물론 경질유가 좀 좋지만 중질유에서 나오는 석유 제품 좀 달라요. 조금 다른 석유가. 좀 다른 게 있으니까 이제 정제소, 그러니까 리파이너리가
들어오는 원료에 맞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걸 계속 바꿀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저걸 쓸 수 있는 데가 뭔가 하니까 이제 디젤 같은 거는 물론 디젤도 경질료에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나오죠. 중진료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은 디젤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젤은 미국의 육상 트럭들 전부 그 디젤로 다니는데 그런 문제가 있죠. 어쨌든 수십 년간 이 문제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진료를 수입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종결됐어. 사우디가 더 이상 서방의 조율소가 아니라고 노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가 중진료 생산을 감축하고 브릭스에 가입을 하고 있고 백악관이 전화해도 안 받아요. 저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했을 때 안 받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했을 때는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요즘 뭐 그렇고 지금 어쨌든 사우디는 상당히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 미국에 대해서 이제 노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중진료를 이미 최대 용량으로 추출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사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그리고 러시아는 제재 대상이거든요. 그리고 남은 선택지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지구상 최대 확인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의 오리노코 저 유전인데 어쨌든 저기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에 이걸 가져와야 된다는 면이 있고 이걸 알 수 있는 게 뭔가 트럼프가 기자회견하면서 마약 관련해서 9번 이야기하고 오일은 27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일 이야기는 사실 마약 이야기를 하지만은 마약은 거의 근거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뭐 앞에 대는 것들을 대부분 핑계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은 페트로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971년 이후에 미국은 이제 그 금태환제를 포기해버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피아트 커런시로 바뀌었거든요. 종이화폐로 바뀐 거죠. 그래서 미국 달러는 금으로 바꿔주지도 않고 미국이 산업 생산성이 좋으면은 미국에서 나는 것을 달러 주고 사면 되는데 미국에 거의 수입만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농산물 빼놓고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저게 뒷받침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어봐야 휴지밖에 안 되는 이때까지는 그걸 가지고 석유 살 때 썼는데 이제 사우디가 이거 더 이상 안 하겠다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석유는 달러로 팔아야 된다. 사우디 왕가하고 협정을 맺었어요, 미국이. 반대 조건이 뭔가, 그러니까 사우디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준다 했는데 이제 그거를 미국이 어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가 미국이라는 게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뀐 거예요. 미국이라는 그 패권이 여러 가지 다니면서 약속을 해놨는데 자기가 지킬 능력이 없어가지고 계속 깨지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거 달러 그 시니어리티 때문에 전 세계 달러 수요를 석유 살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다 달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일본 다 달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내가 돈 벌어도 달러를 모아놔야 되잖아요. 그 모아놓으려면 미국 채권을 사가지고 모아놔야 되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모아놔가지고 이게 언젠가 내가 필요할 때 쓸 거라 하는데 미국은 달러를 계속 발행해버리니까 이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그나마 그래도 석유 살 때 쓸 수 있었는데 그것도 뭐 별로 안 쓴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수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에 들어가는 통화량을 MA라 그러면은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미국 통화량이 MB라 그럽시다. 그럼 MB가 MA보다 한 3배 좀 많은데 그게 다 국내로 들어오면 MA가 4배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물가가 4배 오르는 거죠. 네. 모든 가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수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우디가 독점 협정 갱신을 거부한 게 바이든 때 이미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브릭스 국가들은 위안화하고 자국 통화로 에너지를 거래하고 있어요. 지금 사우디에 석유를 사올 때 중국 위안화로 사요. 그리고 러시아는 러시아 석유를 살 때 루블로만 팔아요. 그리고 UAE는 자기 루피로 결제를 해요. 그러니까 자국 통화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필요가 없는 거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달러가 있으면 아직까지도 지금 달러가 유용한 것은 미 재무부 10년물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각국 은행에서 그걸 가지고 담보로 뭘 하기도 하고 거래할 때 그걸 가지고 쓰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물가가 엄청 오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뭐 미국 자세히 보면 미국 달러가 빚이 많아서 하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물가하고 관계없이 채권을 발행하려면 채권을 사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높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계속 이제 어려워지가는 거죠. 그러나 미국이 이제 전쟁 나면은 가장 안전한 안전자산이라 가지고 달러의 수요는 있죠.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교환 가치하고 좀 달리 리저브 통화로서 또 가치가 있고 하니까 뭐 조금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은 뭐 유로화보다는 낫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보고에 따르면 이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핵 옵션을 준비 중에 있다. 뭐 핵무기라는 뜻이 아니고 석유를 중국 CIPS에 통합을 한다. 스위프트를 쓰지 않고 거기에 통합하고 위안화 주도 금 뒷받침 통합해서 지금은 중국이 금 거래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위안화를 배경으로 이렇게 하는데 금 거래소를 몇 군데 만들었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게 중국 통화가 잘 될 수밖에 없고 지금 위안화가 굉장히 세요. 다른 모든 통화에 비해서. 그래서 자세히 보면 위안화가 세고 그 루블화가 세고 그러니까 지금 브릭스 쪽이 튼튼한 거죠.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브릭스 쪽은 실제 실물을 생산하고 여기는 돈만 찍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위프트라는 것을 이제 러시아한테 못 쓰게 했잖아요. 스위프트망을 못 쓰게 했는데 스위프트망을 아시다시피 거래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거나 뭔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은행들 간에 이제 결제하는 시스템인데 결제하면서 여기에서 자국은행을 거쳐가지고 이제 결제은행을 거쳐서 다시 자국은행을 거쳐서 소비자한테 가고 이런 한 5단계 내지 7단계를 거쳐갈 때 수수료가 3%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불 하면 한 3만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3에서 5일 걸려요. 중국이 만든 것은 블록체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즉각 해결돼. 수수료 없이. 전부 다 저걸 쓰고 있어요. 우리도 저걸 써야 돼요. 곧. 미국 눈치봐가 못 쓰는데 태국도 저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스위프트를 안 쓴다고 지금 난리치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옛날에 2G 폰 쓰면서 통신료를 뭐 한 달에 100만 원 내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5G 폰 쓰면서 통신료를 한 달에 한 3만 원 내는 거하고 뭐 5만 원 내는 거 비교하면은 저게 이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스위프트를 너무 의존하고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금융 그 네트워크나 플랫폼에 대해서 너무 그걸 무기화해 버렸거든요. 스위프트를 못 쓰게 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화하니까 러시아는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지금 중국에 있는 거. 러시아도 미러 시스템이라고 있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중국을 쓰는 CIPS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가장 거래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저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또 지금도 너희들이 나를 피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피해가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 G7이나 서방에 있는 나라들만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우리도 브릭스 가입해야 된다는 게. 브릭스 가입하면 미국이 난리치겠죠. 그렇지만은 저게 시간이 지나면 저기 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저기 돌아라 이야기 안 하거든요. 저기 좋으니까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진짜 큰 문제는 뭔가 그 스위프트는 그 거래되는 것을 미국이 다 보고 있어요. 거치잖아요. 누가 뭘 썼는지 다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CIA에서. 근데 지금 중국 저거 CISPS를 하면은 블록체인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밖에 몰라요. 검열을 피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마약 저것도 다 순 거짓말인 게 뭔가니까 우리가 베네수엘라 마약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마약은 누가 하는 겁니까? 마약을 거래하면은 마약상은 누가 통제해요? 은행이 통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뭐, 한 1, 20만 원치 마약을 파는 사람들은, 1, 200불어치 사는 사람들은, 그 자기 방에 이렇게 숨겨놓을 수 있겠죠. 땅 파가지고. 근데 진짜 큰 그 카르텔에서 쓰는 것은 하루에 몇 천만 불씩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느 은행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은행이 마약 거래를 보증해주고 떼먹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떼돈 벌어가지고 어디에 두겠어? 은행밖에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마피아 영화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은행가를 계속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약 거래 돈을 벌으면 그 돈이 어디 가야 되니까 그 은행가 누가 알겠습니까? 미국 CIA에서 다 알고 있어요. 왜? 스위프트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큰 돈이 흘러다닐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돈이 크면 어딘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은 미국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이 뒷돈 받으면서 마약 거래를 허용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과의 전쟁이 이것은 그냥 명분이고 실제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약을 뒤집어 쓴다는 게 되게 웃기는 거죠. 어쨌든 말이 좀 빗나갔지만은 만약에 이제 베네수엘라가 저것처럼 석유를 중국 CIPS에 통합하고 위안화 주도
금을 뒷받침에는 통화 바스켓으로 이렇게 가격을 설정한다면은 이걸 성공했다면은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범남방 전체 신호가 돼가지고 다 저기로 갔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미국 은행 시스템 밖에서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생존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미국 같은데 꼼짝달싹 못하는 게 뭔가요?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미국 은행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되거든. 삼성전자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밖에 생존할 수 있다 치면은 굉장히 이제 미국한테는 큰 위협이 되죠. 그래서 확실히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베네수엘라 석유가 위안화로 거래된다면은 중국이 달러 보유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되고 달러 투매를 할 거다. 그럼 달러가 붕괴되고 미국 생활비가 하루아침에 두세 배가 된다. 전 세계 달러들을 다 던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가장 큰 위험이죠. 그러니까 석유 정유 공장에 돌아가는 그 산업적인 부분이지만 이 화폐가 이제 똥값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교수님, 앞서서 저희가 이제 그 전쟁에 의해서 마약, 그다음 석유, 마지막으로 페트로 달러 시스템까지 다뤄봤는데 또 지정학적인 좀 이유도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싱턴 DC 그러면 본래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콜롬비아라고 그러죠. 본래 명칭이. 근데 요즘 뭐라 하는 거니까 워싱턴 도너 컨트롤드라 그래요. 그러니까 워싱턴은 돈을 정치적 기부금을 낸 사람들이 알아서 통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그 미국의 소위 말하자면 합법적 부패거든요. 저기 돈을 주고 하는 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돈을 트럼프한테 2억 5천만 달러를 줬잖아요. 다음에 세 번째 출마해라 내가 또 2억 5천만 달러를 주겠다 그랬거든요. 미리엄 에들슨이. 그 정도로 지금 기부자들이 통제를 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특히 이스라엘계 로비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반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층들한테. 그 TP USA 그 찰리 커크가 죽고 난 다음부터 그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그렇고 특히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그 기부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국무장관이 됐다는 그런 설이 많이 돌았었어요. 저 사람이 외교적인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도 국무장관이 됐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루비오한테는 베네수엘라가 개인적인 프로젝트예요. 베네수엘라하고 쿠바를 해방시킨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거의 자기의 정치적인 목표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쿠바계 미국인인 마르코 루비오가 이제 라틴 아메리카 정책에서는 굉장히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마르코 루비오가 베네수엘라 작전을 추진했다. 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제 그 다음 이유로서는 이제 몬로 닥트린 2.0이다. 그래서 미국의 뒷마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소위 말해서 나와바리에서 적대 세력의 영향이 커지는 것을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미국의 심리를 생각하면 그렇고요. 특히 이제 시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법이나 질서가 붕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것은 공포를 통한 통제다. 그래서 만약에 너 자원들을 달러로 팔기를 거부하면 다음에 너 차례다. 이거를 이제 심어주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그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편으로 보면은 공포는 충성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탈출구를 만들죠. 공포스러우면 어떻게 도망갈까 다를 생각하는 거지.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이제 어떤 근거는 아무 생각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지금 다음 단계가 없이 출구 전력이 없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요. 마두로는 제거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자기가 통치한다 그랬거든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한다는 게 뭐냐. 베네수엘라가 미국 식민지라는 이야기인지 어쨌든 개념이 좀 안 와닿는데 저 이야기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서 뭐 배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종합해보면은 전쟁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마약과 국가안보인데 이거는 원인에 해당되지도 않고 실제로는 석유와 페트로달러, 지정학적으로는 중국 견제가 좀 크고 정치적으로는 루비오의 개인 프로젝트고 구조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패권 세태 속에서 이제 군사력으로 이익을 확보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다. 그래서 이 상황을 굉장히 저는 안 좋게 봅니다. 미국이 상처 입은 짐승처럼 막 날뛰는
이런 걸로 보여요. 교수님, 석유 시설을 이제 장악을 하면서 중진류에 의존하는 중국에 타격을 주기 위함이라는 설명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아까도 실제 말씀해 주셨지만 중국에서 베네수엘라 석유의 80%를 이제 수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중국 요소는 이제 이 전쟁의 핵심적인 측면 중에 하나인데, 베네수엘라 석유의 80%가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뭐 엄청난 비율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또 못 가는 그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중국으로 가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 제재로 인해서 서방 기업들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걸 무시하고 다크 플릿이라 그러죠. 그 유조선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사가는 거고, 두 번째는 전략적 필요성 때문입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래서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베네수엘라는 지리적으로 멀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막대한 매장량이 있고, 그리고 미국이 제재를 하기 때문에 값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베네수엘라 석유를 미국이 장악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일단 직접적으로 중국은 타격을 받습니다. 중국으로 가던 베네수엘라 석유가 이제 차단되고, 그러면 중국은 또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나 중동이나 아프리카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들 더 비쌉니다.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래서 중국이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고 중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겠죠. 이걸 미국이 노리는 거겠죠. 두 번째는 이제 전략적 레버리지인데, 미국이 중국하고 소위 말해서 무역 협상을 하면서 중국이 히토류 하나에 모든 걸 손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네수엘라 석유를 통제하면 중국에 대한 협상 카드가 좀 생기는 거예요. 트럼프가 내년 4월에, 금년 4월에 시진핑을 만나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회담하면서 6개월간 히토류를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그 시진핑한테 고개 숙여야 되는데, 협상 카드 하나 들고 가서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겠죠. 경제 전쟁으로 들어야 되겠죠. 우리 말을 들으면은 우리가 석유를 팔아주고, 안 들으면 안 팔아준다 그러면 히토류하고 좀 교환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페트로달러로 강제 복귀하는, 이게 이제 굉장히 크죠. 베네수엘라가 지금 현재는 대행 체제지만 언젠가 새로운 베네수엘라 정부가 생기면은 첫 번째 행동은, 만약에 시장 안정을 위해서 모든 계약을 미국 달러로 존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미국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볼리바르를 달러에 페그하고 쉐보론이나 엑셀 같은 그런 미국의 석유 메이저를 초대해가지고, 그러면 미국 베네수엘라 석유가 다시 달러 시스템 복귀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베네수엘라가 일시적으로 조금 살아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핵심은 뭔가니까 저를 뺏어가려는 거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국민은 똑같아요. 그리고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차베스 이전에는 이제 미국이 그 베네수엘라 석유를 썼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국민들이 빈곤층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제재를 많이 받고 있지만은, 그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원 착취적인 현상이나 지금은 차이가 없는 거죠. 물론 그때 베네수엘라의 소위 말해서 권력층들은 미국하고 붙어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가난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제 저거는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생기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대부분 누가 자원을 착취해 나가면은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한테 돈 몇 푼 찔러주고 권력 주고, 그 다음에 대부분 저 메이저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이야기가 드는 거니까, 중국이 위안화 석유 거래에 대한 어떤 야심이 있는데 그걸 타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페트로달러를 넘는 페트로위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에 베네수엘라하고 석유하고 위안화하고 뭐 이런 지금 금으로 또 하고 있는 바스켓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성공했다면 위안화 국제화에 많이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제 이걸 베네수엘라 장악함으로써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지난 한 200년간 굴욕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중국이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수천 년 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어쨌든 금방 일어서는 노하우가 있죠.
C919 항공기 사례가 있습니다. 저게 사실 중국 항공기 지금 엔진을 G하고 사프란의 립 엔진을 쓰거든요. 근데 미국이 제재를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즉시 모스크바에 전화해가지고 러시아에서 PD-14 엔진을 개발했는데 그걸로 갈아 끼우겠다 해가지고 러시아는 돈만 주면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전통적으로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같이 제재를 받으니까 지금 서로 간에 거래가 되게 많아졌어요. 베네수엘라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해가지고 하면은 러시아, 이란으로 더 중국이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에 파이프라인을 계속 이제 더 지을 거고, 그럼 유라시아가 점차 이렇게 더 서로 교류가 많아지죠. 옛날에는 따로 떼가지고 서방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더 가까이지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자기가 싼 석유를 확보하고 중국에 타격을 주는 건데 실제로는 반미 동맹을 공고화하는 그런 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왜 공격했느냐 이렇게 미국은 저걸 성공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미국이 정확하게 전 세계가 대안 시스템을 필요하는구나 하는 이유를 보여준 거예요.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했으니까 확신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아메리카로부터 에너지 공급선은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러시아와 이란에 더 의존해야 된다. 그리고 자체 공급망을 구축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더 큰 그림은 중국이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에 의존하지 않고 굉장히 지금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재생에너지 생산국이거든요. 저거 해가지고 중국 기업만 좋아졌어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거 전부 다 중국에서 하잖아요. 전기차도 중국이 가장 빠르고 저게 다 미국이 시작한 거예요. 그걸 다 중국에서 먼저 잡아가 하고 있죠. 지금 원전도 좀 다른 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중국은 석유 의존도 축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아까 질문하신 같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단하면은 중국이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이거는 좀 과장이고 중국은 상당히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네수엘라 석유를 장악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중국에 불편은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을 이란과 러시아에 가까이 밀어붙이고 유라시아 통합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더 빨리 이렇게 추진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달러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동기를 강화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 의도였다면 미국이 전술적인 승리를 얻었지만은 전략적으로는 패배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베네수엘라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게릴라전으로 끝까지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이게 일단은 궁금한 게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미국이 뭐 지상군을 투입해서 뭐 영토를 침공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약간 맥락이 맞지 않는 생각도 좀 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이길 수 있을까? 이거는 군사적으로 이길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좀 잘못된 질문이고요. 군사적으로는 이길 수 없죠. 미국이 그래도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특별히 어떤 정밀 타격이나 제공권 장악이나 특수작전 모든 면을 압도하는데 진짜 질문은 미국이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느냐예요.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이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은 미국이 이번에 결론은 성공 아주 압도적으로 성공했죠. 세계 어느 나라가 할 수 없는 정도로 이번에 성공을 했는데 이 작전은 진짜 좀 다음에 뭐 할 거냐. 베네수엘라 게릴라전 위협이 여기에서 이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나온 정보를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프레임을 짜보면은 이제 콜렉티보스 차베스티타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차베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친정부 중군사 그룹이에요. 옛날에 뭐랄까요, 러시아의 그 프리고진이 하던 와그너 그룹 이런 거 비슷한 그거는 민간 군사 기업인데 어쨌든 이게 중군사 그룹인데 정규군하고 좀 달리 또 있어요. 카라카스 그 수도 그 특정 지역에서 영토 통제를 행사하고 있고 돌격 소총으로 무작위해서 조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봉기의 완벽한 조직이죠. 이라크전이나 아프간전에서 미국이 배운 것은 정규전을 이기는 것은 쉬워요. 정규군을 이기는 거나. 사담 후세인 군대도 몇 주 만에 붕괴됐고 탈레반도 금방 도망갔는데 그 다음에 20년 걸렸잖아요. 임무를 완수했어요. 처음에는. 이라크전도 처음에 금방 30 며칠 만에 임무 완수했죠. 그런데 그 다음은 뭐냐. 봉기가 일어나고 게릴라전을 하고
급조 폭풍을 만들고 자살 폭탄을 하고 20년을 하면서 수조 달러를 썼어요. 수천 명의 미군이 사망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다음에 철수했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끝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작전을 잘 하는데 이제 끝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맥그레거 대령이 한 표현인데 조금 임신을 할 수는 없어요. 이런 표현이네요. 조금 임신할 수 없다. 조금 임신을 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써요. 일단 들어가면 완전히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애 손만 하나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놓든지 안 놓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인데 트럼프가 뭐라 했는가 그러니까 기자에게는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운영한다 그랬겠어요. 베네수엘라를 운영하려면 지상이 있어야 돼요. 항공모함에서 델시 로드리게스 권한대행한테 막 소리 질러가 명령을 했는데 만약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가야 되잖아요. 가야 돼. 2차 공격, 3차 공격, 4차 공격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딜레마가 뭔가니까 지상이 없으면은 통제가 안 되고 지상군이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수렁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베네수엘라가 산악 지역이고 밀림 지역이에요. 그리고 월남의 3배예요. 면적이. 월남에서 엄청 미군이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콜렉티보스 차베스 디아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베네수엘라 군의 일부도 저항할 수 있고, 그리고 내무장관, 거의 실권자라고 그 사람들 칭하는 카벨로가 이미 TV에 나가지고 헬멧과 방탄복 입고 테러하고, 인적과 협력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협력하면은 무사하지 않겠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군사적으로 이길 수 있느냐? 절대 못 이기죠. 그러나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수렁에 빠뜨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게릴라전을 하고 봉기하고 끝없는 저항을 하고 그 할 때마다 미국 가서 이제 월남전에서 미국이 모든 전투에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결국 졌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란 것은 정치적 목표를 달성해 이기는 것이지 전투 몇 개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안정적인 친미 정부를 수립해야 되는데 그리고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달성되지 않으면 전쟁이 이긴 게 아니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잘못될 수 있어요. 저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전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친미 또는 반미를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데다가 이게 베네수엘라 이름이 볼리바르 대 베네수엘라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남미의 6나라를 그 해방시킨, 독립시킨 볼리바르라는 사람을 이렇게 숭배하고 있고, 가지고, 뭐 그 사람이 사실 조지 워싱턴보다 더 대단한 일을 열심히 일은 했다 그래요. 근데 결과가 이제 여건이 좀 다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잘못될 수 있는 게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어떤 자기 민족적인 어떤 그런 충성심이나 이런 게 제로는 아니거든요.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 월남에서 저항할 때 월남 사람들이 그때 베트콩들이 다 저항한 건 아니거든요. 호치민을 비롯한 몇몇 지도자들이 이제 저항을 했던 건데, 그게 뭐 그거 할 때마다 그 손실은 베트콩이 훨씬 많이 입었죠. 그렇지만은 미국의 돈을 받고 부패했던 베트남 정부는 결국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만약에 델시 로드리게스가 협력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권력자들이 평화롭게 물러나지 않거나 봉기가 만약 일어나거나 또 내전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미 정부가 안정적으로 있을 수 없고 그 안에서도 막 암살이 일어나고 하겠죠. 그리고 석유가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되고 이게 대부분 다 이라크하고 아프간에 일어났던 경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초기 작전할 때는 모두를 매수했다. 시리아처럼 이런 주장이 있고 30일 있으면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그 사이에 어디이지 않을까 싶은데 약자가 강자를 지치게 만드는 수단을 쓰면은 이제 승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패배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미국이 결국 떠나게 만드는 거죠. 비용도 들고 이걸 이미 월남전에서 증명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라크나 아프간도 다 저거예요. 뭐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 이길 수는 없지만은 미국이 저걸 잘 끝낼 계획을 끝까지 했는가? 상당히 의심이 들죠. 그 마두로 대통령은 한 달 전 트럼프 대통령의 망명 제안을 거절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측근과 가족의 생명은 보장할 테니까 이제 망명해라 했을 때 이제 타코
라고 조롱까지 하면서 강하게 나갔는데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물러난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몇 가지 이 질문을 받고 보니까 이제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트럼프 성격을 좀 반영해야 되겠죠. 타코 조롱 사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계속 트럼프가 마두로한테 망명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두로가 거절을 했죠. 그래서 이제 타코라 했는데 사실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자존심 문제가 굉장히 강하고 공개적으로 조롱당하는 것이 이제 되게 싫겠죠. 그런 측면이 있고 문제는 이제 베네수엘라가 북한이나 이란처럼 핵무기가 있거나 핵무기에 가까운 그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지정학적 후원자가 있지만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군사적으로 약하고 정권 자체가 뭐 상당히 어렵고 붕괴 직전에 있기 때문에 보고에 따라서 마두로 지지율이 1-20%밖에 안 된다 이런 보고도 들어갔다 그럽니다. 실제 저 지지율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계산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말고는 루비오의 영향이 되게 큽니다. 이게 루비오가 개인적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경제적인 압박 측면에서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우디는 협력하지 않을 거니까 베네수엘라가 유일한 선택지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타이밍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6월 달에 전쟁이 일어나고 맨 마지막에 미국이 가가지고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고 끝냈거든요. 그거 준비하면서 미국이 이미 전투 준비 태세가 완전히 돼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이때 사실 8월 달에 한 거거든요. 그 사태에서 이어서 작전한 거예요. 지금 작전은 엊그제 했지만 실제로 준비는 저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저게 상당히 저렇게 준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을 때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또 한 번 넘기면 또 1년이나 1년 반 후에 가야 되는. 저게 금방 데려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몇 달 동안 준비해가지고 데이터 모으고 다 준비하고 뭐 소위 말해서 악성 코드도 씹어놓고 사람도 매수하고 이렇게 타이밍을 했는데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저런 게 측면이 좀 있었을 거고 그래서 타코 저런 것도 있지만은 준비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바꿀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정사실 전략이라 그러는데 페타콤플리 전략이라 그러는데 트럼프 스타일은 누구한테 허락받고 하는 게 자기가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정당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정사실로 모두가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심리적인 요소가 있는데 지금 마두로한테 계속 협상을 제안하고 출구를 했는데 마두로가 거부를 했고 조롱까지 했기 때문에 이건 자기가 협상의 달인이라는 사람이 협상에 실패했잖아요. 그 상당히 그 협상이 실패했으면 자기한테 협상이 실패하면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사력을 했을 거다는 게 있고 또 이걸 왜 했는가 하니까 이미 조지 H.W. 부시가 노리에가를 이제 36년 전에 파나마가 침공해가지고 마약 혐의로 이제 노리에가를 대통령을 체포해가지고 미국을 데려가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선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부시가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동기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의 양국의 전쟁 어떻게 진행될지 좀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현재 나타난 그 짧은 걸 가지고 전부 다 볼 수 없는데 일단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4가지 시나리오를 봤는데 일단 가장 좋은 건 이게 미국이 성공해가지고 빨리 안정화를 하는 거죠. 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미국이 군 지도부나 정치 엘리트, 주요 인사들 모든 걸 매수해가지고 사실 델시 로드리게스 사실상 협력하고 있고 베네수엘라 국민의 70%를 마두로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도 변화를 원하고 그래서 털고 일어나서 잘 살게 되면 그냥 안정화될 거 아닙니까? 석유가 흐르기 시작하고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가 회복되고 뭐 그러면 친미 정부가 안착되겠죠. 일단 옛날보다 살기 좋아졌다는 것만 해도 이제 국민의 저항이 없을 거니까 그러면 그런 다음에 또 게리라 전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뭐 특히 마두로하고 그 친한 사람들이 저렇게 결사항전을 하지 않아야 되고 중국과 러시아는 항의는 하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이런 경우죠.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확보하고 페트로달러가 강화되고 중국에 타격을 입히고 트럼프는 승리를 선언하고 이렇게 이제 해피엔딩을 꺼낸 거죠. 이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왜 그런가 할까? 이거는 굉장히 비밀 천재들이 4차원의 체스를 두고 있다 이런
정말 엄청난 거를 잘 해야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한두 개가 틀리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엔드의 오화가 아니고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계획을 하면서 이걸 다 예상했다. 제가 보기에는 앞에 트럼프를 비롯해서 나와서 말하는 사람 보면 지능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말은 뭐 잘 하는데 우리가 그 IQ가 룸 템퍼레처라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IQ가 룸 템퍼레처다. 그 말은 뭔가 하니까 이제 IQ가 100m로 간다는 뜻이죠. 미국은 화실을 쓰니까 룸 템퍼레처라면 한 8, 90도, 이런 정도예요. 7, 80도, 이런 거니까, 실내 온도, IQ가 실내 온도다, 이런 이야기를 쓰죠. 별로 머리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부 조각해가지고 이런 걸 잘 한다, 이런 건, 물론 CIA가 대부분 하는 작전이에요. 그렇지만은, 통제하기 힘들죠. 이걸 잘했다면 이때까지 모든 전쟁에 성공했겠죠. 두 번째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점진적 수령 시나리오입니다.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다. 한 50% 이상은 여기다 생각하는데, 로드리게스가 미국의 명령을 부분적으로는 따릅니다. 그러니까 석유는 흐르지만 불안정하고, 콜렉티보스가 산발적으로 저항을 하고, 미군은 지상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공습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2차, 3차 막 때리는 건데. 행운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그러다가 헬기가 격추돼요. 미군 헬기가. 미군 사상자가 발생해가지고 2명, 3명, 12명 이렇게 이제 죽기 시작하면은 미국 여론이 분열하죠. 우리가 왜 베네수엘라에 죽어야 되냐. 트럼프는 이제 딜레마에 빠지죠. 철수하면 창피를 당하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수렁에 빠지고 그런 상황이고 이런 시나리오는 이제 2, 3년간 지속되는 거죠. 끊임없이 공습하고 산발적으로 봉기하고 불안정한 석유 공급에다가 미국은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결국은 그래서 협상을 촉구해야 되는데 미국이 어느 정도 영향력은 유지하지만 초기 목표 달성을 못한다. 그래서 베트남처럼 명확한 패배는 아니지만 명확한 승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프간처럼 계속 끌고 나가는 거죠. 시간만 끌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두운 시나리오 전면 봉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콜렉티보스 차비스타스가 전면 봉기를 시작해가지고 베네수엘라 군이 상당 부분 함유되고 카라카스가 전쟁터가 되고 이걸 이제 정리하려면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라크하고 아프간 전쟁이 반복됩니다. 미군이 전투마다 이기는데 봉기는 계속하고 IED 자살 폭탄, 게릴라전, 석유 시설이 파괴되고 친미 정부가 완전히 이제 그린존에 갇혀 있는 거죠. 꼼짝도 못 하는 거죠. 뭔가 나와서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테러도 당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친미 정부 자체가 국민의 배신자가 돼가지고 계속 암살당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아프간도 그렇게, 이라크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개입을 하는데 직접 군사 개입은 안 하지만 무기와 자금을 계속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럼 베네수엘라가 이제 새로운 시리아가 됩니다. 대리전이 되고 끊임없는 분쟁을 일어나고 베트남도 러시아가 무기를 계속 대줬거든요. 그때 소련이었죠. 요런 시나리오는 30일만 지금부터 30일만 2월달 되면은 굉장히 나빠질 거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30일이 아니고 30개월, 3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수렁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기 철수, 확률은 낮지만 트럼프가 빠르게 상황을 평가해 보니까 아예 안 되겠다. 실수했다. 돌아가자 해가지고 마두로는 재판 받지만은 베네수엘라는 철수하고 창피하지만 더 이상 제한을 피하는 손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확률이 좀 낮은 이유가 트럼프 성격이나 기정사실 전략을 썼기 때문에 먼저 행동하고 의회 알렸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좀 낮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봤을 때 가장 높은 경로는 시나리오 2 서서히 이렇게 시나리오 2가 이거 점진적인 수렁에 빠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면 봉기로 점진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처음 몇 주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로드리게스가 협력하는 척하지만은 석유가 조금 흐르고 트럼프가 승리를 했는데 1, 2개월 후에 균열이 발생해가지고 로드리게스가 이제 자기 살기 위해서 미국 명령을 무시하고 콜렉티보스 차베스티아스가
봉기를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미국은 또 2차 공격을 해야 되고 그때부터 악순환이 시작돼가 공격하고 저항하고 더 많은 공격하고 더 많은 저항을 하고 할 수 없이 6개월 후에 미국이 제한적으로 지상군을 투입해요. 석유시설 보호라는 명목으로. 실제는 점령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군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상자가 누적이 되거든요. 비용이 천문학적이 되고 미국에 이제 한 2년쯤 지나면 전쟁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국제법의 붕괴 결과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신뢰하지 않고 동맹들도 이제 가급적 미국과 거리를 두려고 그 사이에 미국은 달러도 망가져 있고 여러 가지 그 패권이 약화되는 이런 그런 악화되는 거죠. 그 사이에 브릭스는 빨리 성장하고 페달러를 구하려다가 몰락이 가속화되고 이런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거 어디까지도 확률을 모르지만 미국이 지금 발을 잘못 담갔다. 빨리 빼지 않으면 크게 손해를 볼 거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끝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 분석가들 경고는 일치합니다. 쉽지 않을 거고 빠르지 않을 거고 깨끗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미국이 압도적이지만은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지배되고 그 불확실성이 가장 무서운 거다. 그래서 향후 몇 주나 몇 달이 결정적일 건데 중요한 것은 로드리게스가 협력할 것인지 콜렉티버스 차베스 디아스가 봉기할 것인지 미국 사상자가 발생할 것인지 러시아 정국이 개입할 수도 있거든요. 석유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인지 페트로달러가 강화될지 붕괴가 가속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이에 결정될 거니까 그 척도를 가지고 쭉 관찰해 보시면은 방향을 조금 잡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가능성 높은 미래는 잘 끝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교수님, 러우 전쟁 상황이 또 전황이 또 궁금합니다. 최근에 지난달 출연 이후로 중요한 지역에 함락됐다는 얘기를 있고 휴전도 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러우전은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협상 이야기했듯이 제가 1년여 동안 계속 협상보다 종전이 빠를 거다 그랬는데 뭐 다른 전황들은 뭐 크게 지금 설명드린다기보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젤렌스키하고 트럼프가 말라라고에 만나서 막 회담을 해가지고 20개 항목을 가지고 서로 뭐 협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90%, 95%가 협의됐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만나고 있는 그 기자회견하고 있을 때 푸틴의 그 발다이에 있는 관절을 우크라이나가 이제 드론으로 때렸거든요. 때렸는데 이제 물론 다 요격을 했어요. 러시아가 방공무기가 뛰어나게 요격을 했는데 문제는 뭔가니까 거기가 대통령 관저에다가 이제 대통령 관저는 당연히 그 안에 이제 지휘 통제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위에 이제 군사적인 시설이 있는데 그거를 뭐 처음에 젤렌스키가 때린 적 없는데 푸틴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미국도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푸틴이 이거 러시아에서 드론 떨어진 잔해를 가지고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러시아에 있는 미 국방 무관들을 이제 군인들이죠. 공군, 해병대, 뭐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조정장치에 있는 칩을 네. 꺼내가 줬어요. 거기 보면 어디로 가가지고 어디로 간 게 다 기록이 있거든요. CIA가 뭐라 했는가 하니까, CIA가 발표하기를, 그 관절을 때린 건 아니고, 군사시설을 때렸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때리는데 관여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협상 끝났어요.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 협상 없어졌어요. 러우 전쟁 협상이 끝났단 이 말씀이죠? 협상은 이제 안 해요.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베네수엘라 이것 때문에 그냥 묻혀 지나가는데, 네. CIA가 개입해가지고, 푸틴 대통령의 관절을 때린 게 자기 입으로 이야기됐고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뭐하고 똑같은가 하니까 처음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과 협정한다고 하면서 네. 협상하는 사람 죽여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공격하고 그거와 똑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협상을 하고 있으면서 때렸거든요. 네. 그것도 대통령의 푸틴은 목숨을 내고 때린 거죠. 참수 작전을 한다고. 그 CIA가 이제 시인을 한 거예요. 말은 뭐 군사시설을 했다는 건데 자기가 한 거고 그거를 미국이 정보를 주지 않으면 못하거든요. 그걸 때리는 게. 그럼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정보를 받아서 푸틴 암살 작전을 시도했다고 지금 러시아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보는 정도가 아니고 입증된 거죠. 왜냐하면은 어떤 표적을 때릴 때는 예를 들어서 시설 표적이 있잖아요. 네. 시설 표적이 있으면은 내가 때렸는데 거기에 푸틴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푸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푸틴이 있다는 정보를 해야 돼요. 그 정보를 캐는 수집 수단도 있어야 되고
휴민트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수단을 정보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면서 다 가질 수는 없죠.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왜 협상이 끝났느냐 하니까 지금 안드레이 예르막 그 젤렌스키보다 더 권한이 있었다고 생각했던 뭐 그런 사람 그렇게 알려졌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물러났어요. 대통령 실장인 사람이 물러났는데 이제 누가 그 자리를 했는가? 우다노프가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 출신인 우다노프가 그 자리를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젤렌스키는 에르막에 의해서 통제되다가 이제 우다노프에 통제되는 거. 이 사람은 이제 더 극렬한 사람이거든요. 우다노프가 러시아 장군들만 군사정보국장이 이제 미국 같은 CIA 같은 데인데, 영국의 MI6 같은 데인데, 러시아의 옛날에 KGB 같은 그런 데인데, 그 사람이 죽인 장군만 12명이에요. 그 사람이 대통령 실장으로 와 있잖아요. 러시아는 같이 협상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장군들을 죽인 사람을 지금 앉아가. 그래서 협상은 끝났다. 우크라이나의 2인자, 어쩌면 그림자 1인자로 2인자일지 1인자일지 모르지만 그 실권자가 러시아 장군 12명을 죽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 사람들하고는 협상을 할 수가 없다니. 그렇죠. 협상은 완전히 협상은 이제 논의조차도 못하고 끝난 거예요. 협상을 하려면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전황이 있지만은 오데사를 칠 거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거의 모든 족쇄가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껏 칠 거다. 그리고 젤렌스키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대통령한테 푸틴한테 날리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거든요 이번에. 네. 그 전에 헬기도 때렸죠. 헬기 때리는 것도 CIA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CIA가 관여하고 있었던 거죠. 대화를 계속하면서 트럼프는 뒤통수로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베네수엘라 이 사태가 생각보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3차 대전에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 지금 연말 연초에 어수선한 틈에 여러 가지가 흘러가고 있지만은 베네수엘라는 뭐 조그만 데고 뭐 자기 나와바리에서 하니까 러시아나 중국이 참아주고 이런 수준이 지나고 지금은 협상이 유일하게 그래도 푸틴이 뭐 협상을 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 상황에서 협상이 좀 곤란하죠. 남이 사람이 저하고 무슨 협상을 하는데 제가 누굴 조폭을 이게 누굴 보내가지고 집에 폭파하고 이러면 협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지났는데 지금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일단 소개해드리고 이제 인간 세상에서 불가능한 건 없지만은 저걸 뒤집으려면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정도로 지금 돼 있다. 그럼 러시아에서도 실제로 협상하지 않겠다고 격렬하게 어떤 반대나 이런 성명이나 이런 좀 그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협상 이제 안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협상을 하려면은 선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무 말도 안 들어주고 그래도 혹시라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죽이러 왔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이제 죽이러 보냈고 CIA가 한 걸로 시인한 거니까 그리고 젤렌스키 실장은 이제 러시아 그 요인들 살해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협상은 이제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결국엔 이제 전쟁 상황으로 이제 이 일이 그럼 해결이 될 텐데 러시아가 오데사를 향해서 지금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오데사가 함락이 되면 우크라이나 이제 내륙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나 서방 측에서 그럼 이걸 좀 저지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저지 못합니다. 저지하려면 몇 년 걸려야 돼요. 예, 지금은 안 되고 저지를 하려면은 거의 핵전쟁이 일어나야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협상 조건이 계속 푸틴이 이야기한 것은 4개 주에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영토에는 관심이 없었고 2022년 3월 달에도 영토에 대한 이야기도 안 했어요. 돈바스 지역의 자치에 대해서만 이야기했거든요. 민스크 협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안 들어주고 2022년 3, 4월 달에 이스탄불 커뮤니케 하다가 중단되고 보리스 혼슨이 전쟁을 계속해라 전쟁을 하면서부터 러시아가 완전히 입장을 바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소모전 중심으로 딱 돌리고 2022년 제 생각에는 한 9월입니다. 6월에서 9월 사이에 어느 시점에 러시아는 소모전을 하고 장기전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없애겠다 그러면 2022년 9월 30일 날 저 4개 주에 대해서 자기 국가로 합병을 했어요.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95% 이상 찬성이 나오니까 이제 여기는 우리 땅이라 선언을 했어. 다른 나라 인정을 안 해주지만 그거 포함해서 크림까지 5개 조에 대해서 이제 저걸로 선언을 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이제 뭐 그거 받아주고 그리고 나토 가입 안 하고 그 조건만 있으면 안 한다 했는데 그 미국이 협상할 생각이 전혀 없이 시간만 끌었다는 게 입증이 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협상은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전쟁을 하고 저 전쟁을 한다고 해서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겁니다. 핵심은 뭔가니까 저기 유럽과 미국을 전쟁터에 갈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에서 국력을 소모하게 하는 거예요. 본래 러시아를 저기에 갈아 넣으려고 했어요. 랜드 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이제 계속 그렇게 할 거다. 그래서 러시아 내부에서는 누구도 협상하자 이런 생각을 주장도 못 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서 외교적으로 얼마나 해결될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베네수엘라하고 우크라이나가 이게 사실 거의 같은 거예요. 유럽에서는 이때까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했던 것이 그 멀쩡한 나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가 있는 국가를 침략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비난했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를 침략했잖아요, 미국이. 유럽에서 아무도 반발 안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더블 스탠다드거든요. 이중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걸 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 있는지가 다 밝혀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성토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말로만 끝이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왜 전쟁이 좀 고조되는가 하면은 그런 측면이 있고 이란 이야기도 나왔지만은 뭐 그것들이 함께 물려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러우 전쟁 이렇게 협상이 물 건너간 상황이라고 하면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좀 결말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전쟁을 계속하겠죠. 어느 쪽에 포기할 때까지. 지금은 계속 이제 유럽에서는 전쟁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유럽이 전쟁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게 돈이 없기 때문에 특히 러시아의 외환을 동결시켰던 것을 빼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주려고 했는데 그 유럽 내부에서 이제 반발이 일어났죠. 벨기에 같은 데 반발하고 그게 안 된다는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걸 포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26년에 쓸 돈 900억 유로죠. 900억 유로를 염출했는데 그게 이제 그거 하는데 되게 어려웠거든요. 900억 유로 중에서도 또 한 400 몇십억 유로는 또 빚으로 가요. 나머지 한 500억 유로 좀 안 되는 돈이 우크라이나에 가거든요. 물론 그걸로 전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가 상당히 꼬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유럽에서 계속 돈을 대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미국이 다시 돈을 주지 않을 거고 결국은 다시 하려면 미국이 다시 군사력을 투입하고 해야 되는데 산업 생산 능력이 안 돼요. 그게 1, 2년에 복구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뭐 물론 전면전이다 그러면은 자기는 2차 대전 할 때 모든 시설을 바꿔가겠지만은 현대전은 그렇게 또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냥 차근차근 그냥 접수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영토에 대한 제약 조건이 다 풀린 상태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협상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러시아 땅이라 생각하면 다 할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를 다 먹을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달 만에 나와가지고 특히 오늘 베네수엘라 관련해서 그리고 러우전 관련해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전쟁 기운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국제 정세를 좀 넓은 측면에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일부들은 상당히 추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평가를 다시 해야 될 사항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짐작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해하시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진재일 교수님과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